미국의 이란 공습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란은 지금 이제 5일째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고, 먼저 아시다시피 미국이 먼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에 협상이 있었거든요. 협상이 있었는데 협상의 주제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서 2개는 이란이 거부하고 핵 문제만 다루었어요. 나머지 2개는 이란의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하고, 또 이란이 말해서 대리라 그러는 프락시라 그래요. 그 대리라 그러는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에도 있는 뭐 각각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반 이스라엘 세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뭐 어떻게 좀 그걸 이제 완전히 포기한다든지 그 3가지를 들었는데 3가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상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미국 측에서 협상을 하자고 그러면서 3가지 안건을 제시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핵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협상을 안 하겠다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그럼 협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지만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이후부터 계속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협상을 했는데 그 오만을 중개를 해가지고 이제 오만에서 했었고 또 이제 제네바로 가서 했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협상이 사실상 거의 다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 단계에서 거의 사인만 하면 될 정도의 상황. 그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공격 시점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그 국가 군부하고 정부의 지도자들과 모여서 미국의 최종안을 보낼 거를 검토하는 거기에다가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이라는 것은 공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하는 그걸 밀리터리 빌드업이라 그러는데 빌드업하는 시간을 벌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상황을 놓고 여러 분석가들이 정말 협상을 할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때 분석은 뭐 공격을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저 전력으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격을 했을 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성산이 별로 없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게 이성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격을 안 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짐은 기만하는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달 일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100% 공격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뭐 공격할 의사는 전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할 것이다 봤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 사람들은 공격을 할 것이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오랫동안 한 20몇 년간 계속 이란의 핵 문제를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란은 핵 가이드라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벗어났는가 하니까 2015년도에 JCPOA라고 하는 P5 플러스 1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5나라하고 독일 해가지고 6나라가 같이 서명해서 유엔에서 인정해준 그 조약으로 JCPOA라는 걸 맺었거든요. 그거 맺었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무조건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때 존 볼턴하고 마이크 폼페오라는 그 소위 말해서 네오콘의 대명사들이죠. 존 볼턴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회담 맺으려 할 때 마지막에 뭐 몇 개 막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똑같이 그 일도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JCPOA를 탈퇴했거든요. 탈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협상을 하려면은 미국이 더 유리하고 이란은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맺어야지 트럼프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를 하고 계속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옛날에 협상 맺을 때 3.75%를 농축하기로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웨폰 무기를 만들려면 한 90% 정도 농축해야 되는데 60%에서 90% 가는 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축이란 게 뭐 별거 없이 라면 끓일 때 오래 끓이면은 쫄아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쫄아들지만은 물이 좀 부족하기 시작하면 금방 쫄아들죠. 그런 것처럼 60%에서 90%는 금방 갑니다. 0%에서 60% 가는 데는 하세월 걸리지만은 마지막에 금방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축이란 게 이제 거의 뭐 한 1, 2주일만 있으면 무기를 만들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란은 핵무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파트와라 그래서
해서 이제 이란의 종교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메네이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유일하게 이란의 핵무장을 막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메네이를 참수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그전에는 핵 문제를 문제 삼다가 이번에 공격을 하고 바로 이 레짐 체인지다.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이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정권 교체가 작전이었는데 그걸 계속 기만을 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협상을 하면서 공격을 했고 목표를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일단 기만 작전에는 성공했지만은 국제 정치 그 외교라는 측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지키지 않았거든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거죠. 이란은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란은 협정 내에서 움직였으니까 약속은 지킨 거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어쨌든 힘의 논리니까 뭐 그 약속을 지키든 말든 힘이 강한 사람이 뺏어간다. 이거는까지는 뭐 그렇게 행태를 해왔으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를 하고 부당한 걸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구하고 또 뭐 투자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논리가 다 힘이었거든요. 힘이었는데 어쨌든 뭐 힘이란 것은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약속된 틀 내에서 그 틀을 강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틀을 어겨가면서 할 때마다 축구 골대를 바꿔가면서 하면 이제 되게 힘들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공습 개시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개시 직후에 하메네이하고 약 40명의 고위 관로가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 지도부 참수 작전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 헥세스는 이란의 해군력을 무력화했다. 핵과 미사일의 야망을 종식시키는 게 목표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발표하고 장관 발표가 안 맞는 거죠. 대통령은 레짐 체인지라 그러고 국방장관은 핵미사일 야망을 종식시킨다. 그 미사일에 대해서 협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력은 또 갑자기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큰 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하튼 지금 미국의 그 지도부를 보면은 약간 콩가루 집안 같아요. 뭐 여하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은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변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지금 그걸 폴아웃이라 그래요. 생긴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나 정책이나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큰 압력이 있었거나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움직였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헥세스 국방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계획도 못했고 계획은 뭐 군사작전을 하려면은 보통 저 계획을 되거든요. 이란 정도 같으면 몇 년 짜야 됩니다. 기본적인 계획에다가 디테일을 바꿔야 되고 그걸 이제 표적을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표적이 어디 있고 그러면 그 표적 하나하나당 위성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또 매일 변하면 변화까지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TV에 있으니까 그걸 전부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긴 하지만은 움직이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걸 계속 이제 할 때마다 그 중요성이 또 바뀌거든요. 표적의 어떤 타겟이 하이밸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표적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표적을 공격하는데 여튼 그 조합 같은 것도 되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데는 그 다른 데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모함으로 옮겨가고 또 이제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들 그러니까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들 토마호크 그랜드 어택 미사일이라 그래요. 그게 한 1000km, 1500km 뭐 어떤 데는 2000km에서 날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하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했다고 이제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군사작전을 할 때는 큰 목표가 있고 큰 목표를 위해서 세부 목표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가 맨 먼저 참수작전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어떤 표적의 목을 자르면 그 다음에 몸통은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같이 기밀한 정보가 없는 공개 정보를 가지고
보는 관측자들도 이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란은 모자이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없어도 작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니까 47년 동안 계속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가장 잘하는 작전이 참수작전이잖아요. 솔레이마니도 그렇게 참수작전을 당했고, 이란이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수작전의 위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수작전은 당한다, 항상.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메니 같으면은 이란의 지도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또 그 사람 새로 지도자가 또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백업을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언론회가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란이 공격 시스템이 중앙에서 지휘하지 않아도 항상 중앙에 그 소위 말하는 C4I 센터가, 지휘통제센터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위에 중앙에서 지령이 안 날아도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모자이크 시스템이라 그래요. 모자이크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참수작전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란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실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있으면 더 번거로워요. 어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지금처럼 막 포탄이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 같았으면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표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자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어떤 책임자가, 지휘관이 그것만 지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재해가 생겨가지고 막 재해 대비를 한다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작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면은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브리핑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침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오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보고 뭐가 필요한지 알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하게 놔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라 그러면 그거 해주는 게 훨씬 빠른데, 뭐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정치인들이 계속 와요. 그게 와서 자기가 그걸 신경 안 쓴다고 비난받을까봐 겁나니까 이제 그렇게 오는데 실제로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헤드가 있으면 도움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도움이 되는 거 하면은 책임지기 힘든 엄청나게 복잡한 소위 말해 뷰로크라시라고 그러죠. 그 관료주의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판단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 이게 잘못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거를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대통령 말씀 근거로 이렇게 공문 따라가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죠. 그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고 그 관료주의적인 장벽을 해칠 때 하고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신속하게 자기가 해야 될 임무, 각자는 임무가 딱 있거든요. 내 평소에 표적을 개발해냈다가 그 순서대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따다닥 때린다 매뉴얼대로 할 때는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참수 작전을 하고 나니까 중앙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니까 막 이제 쏴요. 그러니까 미군 지금 쏘는 데가 그러니까 미군 그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쏘거든요. 80개 기지에 쏘입니다. 쏘는데 어디까지 쏘는 거니까 그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까지, 영국이 그 공항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 그 공군기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폭격기나 전투기들을 계속 이제 멀리 이제 옮기거든요. 근데 레바논에도 옮기고, 요르단에도 옮기고 여러 군데 옮겼는데 거기를 가지고 이제 키프로스까지 갔는데 거기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뛰어난 데다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하고 좀 다른 게 뭔가 이게 12일 전쟁 때는 처음에 두드려 맞고 나서 이란이 복구하는데 12시간에서 15시간 걸려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25분에서 46분 만에 공격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언제든지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았다 소리 듣고 그게 뭐 맞았다는 이야기가 그 즉시 날라오진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지휘 계통을 통해서 날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지휘부를 대체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휘부가 그 폭격을 맞고 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지휘를 못해가 공백이 생겨야 되는데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 작전이란 게 굉장히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지금 데이터가 많은데 최근에 보니 한 3,000여 개의 표적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표적을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는 뭐 수없이 했는데 굉장히 지금 최소한 9개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하고 그 미군 기지 옆에 민간시설이라는 것은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의 군인들이 이제 호텔 같은 데 머무는데 거기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한 게 호텔에 몇 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드론으로 가서 그 층에 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하는데 이란은 방공망이 상당히 좀 부실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 공격 내에는 잘 못 들어가요. 남부 일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스탠드오프로 멀리서 쏘는 이제 공대 지미사일로 쏘는 그런 식이고 주로 굉장히 많은 타격들은 토마호크로 이제 미리 쏘고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피해 입을까봐 겁을 내는 존 안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직까지 그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을 못한 거죠. 시드라 그럽니다.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라는 그 작전이 있는데 시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많이 폭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폭격도 되게 이상한 게 테헤란 근처에 폭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모사드하고 CIA가 과거에 이란 내에 심어놨던 사람들이 휴민트를 통해서 표적 정보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1월 달에 많이 제거당해가지고 표적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테헤란 근처에 많이 때리거든요. 경찰도 때리고 하는데 경찰 때린 것은 이제 이란 내 소요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소요를 진압을 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거죠. 1월 달에 있었던 그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경찰을 제거하고 그런 작전을 하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약간 이상한 게 이란 내에는 이제 47년 동안 이렇게 약간 이슬람 신정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 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과거 khomeini 체제 이란 이 신정 체제 이전에 팔레비 왕국 체제일 때 그때 친서방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압제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폭정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과거에 좋지 않았나. 서방 사람들을 보니까 뭐 콜라 먹고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자유롭고 한데 여기는 히잡 쓰고 다녀야 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을 느끼겠죠. 그런 세력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체제 전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고요. 그리고 친서방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에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거니까 나중에 전복을 시킬 응원군이 될 후보 거기에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작전이 굉장히 오래 준비된 것 같지만 막상 열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준비됐고 잘 모르면서 이렇게 했다. 즉 미국이 어떤 뷰로크라시로 특히 미군이 뷰로크라시로 움직여가지고 예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예스를 해가지고 딱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막상 내려오면은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작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엄청 때려붓고 하지만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 처음에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줄 알았는데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막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인터뷰를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렇게 때리겠다고 한 석 달 전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공격하면 거기를 때린다. 텔레비에 나가고 다 방송대가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이번에 하면 때릴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보고도 안 받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일일 보고가 있어요. PDB라 그래요.
프리지덴셜 데일리 브리핑이라 해서 매일 아침에 CIA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상황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의 안 받았거나 그냥 안보보좌관이나 누구한테 대신 받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귀에 들어오게만 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 브리핑을 받으려면은 정신 딱 차리고 매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 출신 같으면 그게 매일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니까 그런 게 좀 안 돼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실제 미국에서 최고 의사결정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 역사를 바꿀 분기점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허술하게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놀랐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라 그러면서 굉장히 오만해가지고 무조건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특히 1월 달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같은 그런 생각해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분석 안 했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황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전쟁 기간 지금 닷새째잖아요. 그 닷새째인데 이제 미국 시간은 나흘째예요. 나흘째 동안에 계속 전쟁 기간을 수정해서 발언했어요. 처음에 엑시오스 기자한테 2, 3일이면 끝날 거라 그랬어요. 굉장히 맹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4주 걸릴 거다 그랬다가 4 내지 5주 걸릴지 모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전이 몇 주 걸릴 수 있고 이제 필요하면 지상군도 투입하겠다. 그랬고 제가 오면서 그 트루소셜에 있는 포스트를 봤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무기가 있어가지고 몇 년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난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바닥났는 거니까 2023년에 바닥났어요. 우리나라가 155mm 포탄을 줬잖아요. 155mm 포탄은 지상작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20km, 40km 안에 있는 걸 대부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웬만한 이제 대대작전 이상은 그 포병의 지원을 받아요. 한 여단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가면은 그런 포병 대대가 하나씩 있고 뭐 그런데 그 탄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그렇다 말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탄이 딱 일정량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쓰고 나면 다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이 없으면 그 부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고 작전을 하는데 그게 비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상군 전체 부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TO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세계 최고의 포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당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말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한 이야기니까 속는 셈 치고 들어보자는 사람이 좀 있겠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지도부는 거의 봉숭아 학당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3차 대전 이미 시작됐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주쯤 전에 이제 딱 며칠 지나면 이제 4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러우전 4주년을 앞두고 이제 BBC한테 하면서 저 발언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푸틴이 이미 3차 대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각 차이를 이제 명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결례라는 건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3차 대전을 있다고 막 억지로 주장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말의 핵심은 뭔가니까 지금 러우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지원이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력이 계속 약해져 있고 국력도 약해져 있고 지금 당장은 쓸 돈이 충분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보이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도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유럽을 통해서 장비를 사서 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원은 되는데 돈이 이제 유럽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러시아 그 외환을 동결시키는 그걸 뺏어가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걸 억지로 이제 유럽에서 추진을 했던 거죠. 그게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 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된다고 상당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특히 EU라는 그 조직의 지도자를 거기는 비선출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하는 거죠. 나토나 EU 그 관료 자리는 유럽에 있는 각국에 있는 관료들의 퇴직하고 난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어느 대기업에 있다가 뭐 퇴직하고 나면 자기 그 협력업체나 자회사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뭐 공무원들도 끝나고 나서 그 관련 부서 어디에 뭐 잠시 직장 취직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EU나 나토에 있는 관료들의 자리를 영어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별 하는 것도 없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월급만 축내는 사람이라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니까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정도로 이제 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자질에 대한 의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고 외교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EU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을 또 그리고 나토와 이런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거의 겹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통솔을 하고 나가야 될 때 이 분들의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없다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동결해가지고 그걸 쓰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제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몇 년 끌 게 아니고 벌써 옛날에 결론이 나고 다른 걸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있다가 이제 저렇게 됐다는 게 리더십이라기보다 조금 동네 뭐 회장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되게 없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유럽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난항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상황을 결국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거냐의 문제가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도와주는 이 지도자들이 각국의 자기 정치적 자산을 소비해가면서 젤렌스키를 그동안 도와줬는데 보니까 지지율은 10% 20% 되고 국민들 싫어하고 하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3차 대전이라는 게.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젤렌스키가 스팟라이트를 받을 때는 그게 헤드라인을 타지 않겠습니까? 뉴스. 그러면은 국민들 중에서 앞으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할 때 자국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비난을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단지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은 외교적 압박 수단이 돼요. 어쨌든 그 의도는 우크라이나가 내가 자국을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를 특히 유럽 전체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3차 대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 도와줄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도와주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 도와주려고 몇 년 지나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나라는 붕괴될 지경에 있는데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야 도와준대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러고 재무부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돈인데 뭔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있다든지 뭐 다른 게 연계되면은 할 수 있지만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좀 낫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와주자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그건 내러티브라 그러죠. 서사를 어떻게 만드는가. 각 나라가 나중에 푸틴하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막는 게 낫다. 그러면 너가 지금 내한테 도와주면 그래도 푸틴을 주지할 수 있는데 그냥 팽개치고 나중에 너가 각자 전쟁하려면 힘들지 않느냐. 특히 유럽의 인접 국가들 그렇죠. 발틱 삼국이나 폴란드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음에 이제 국경을 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를 계속 양보하고 끝내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젤렌스키는 자기 협상을 안 하려는 속내가 있어요. 협상을 하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정치적 목숨도 끝나지만 생물학적 목숨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아내가 네오나치라 하는 그 조직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협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자기가 정치적인 비전에 식견이 있어도 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배우로서
연기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물론 오랫동안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뭐 통제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젤렌스키를 경호하는 경호인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항상 이렇게 원수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토 양보를 계속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부하고 협상을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걸 이야기하려면 이게 영토 양보 요구가 그냥 협상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양보하면 러시아가 더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또 공격할 거다. 그래서 3태전으로 가속화된다. 영토를 주면은. 그래서 이게 내가 나라를 땅을 양보하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생존 문제다. 양보를 하면은 결국은 3차 대전에 앞당겨질 거다. 좀 이따가 다시 전쟁을 할 거다. 이런 내러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 대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견제하는 거죠. 계속 미국 측에서 나부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비리를 계속 해잖아요. 그래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뭐 여름막도 없어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젤렌스키를 압박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 영토 양보를 하고 조기 휴전을 하자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 압박에 맞서가지고 그 타협을 해봐야 결국 다른 침략을 부를 뿐이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바로 대들 수는 없으니까 유럽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여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말을 하는데 젤렌스키가 신호탄을 던져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예,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데서도 그런 심정은 이해가지만 틀렸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을 정의하는 것은 전쟁이란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럼 아무거나 다 3차 대전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서사는 너무 나갔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진술한다기보다는 전략적인 프레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의 도덕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외교적 언어고 지금은 잊혀져가는 우크라이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상황이고 전쟁은 지금 나라는 엉망됐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큰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상황이 사실과 가까울 겁니다. 테러 경제 제재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서방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제재 효과가 러시아 은행 시스템 자산의 70%가 제재 대상이라서 아마 이미 한 5천억 불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전쟁 자금을 박탈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을 막 제한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수입을 줄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브렌트유하고 러시아에서 나는 우랄유하고 북해에서 나는 브렌트유 가격 차이가 배럴당 1, 2달러였던 게 지금 20달러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고 특히 2025년도에는 에너지 수입이 약 20%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간 경제에 대한 장기 자본 유입이 차단된다. 러시아가 군사비를 많이 쓰고 하니까 에너지 값은 덜 들어오고 군사비는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민간 경제로 돈이 못 가니까 힘들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곧 러시아가 경제가 균열 지점이 될 거다. 저기에 제가 보면 출처가 있는데 모스코 타임즈라는 것은 반러시아 언론입니다. 모스코 타임즈라고 하는 건 꼭 친러시아 같은데 사실 반러시아고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보 작전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전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어쨌든 2023년도 2024년도는 연 4% 이상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 1% 이하로 급락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IMF 1%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치됐다 이런데 여기 좀 말이 안 되는 게 2024년도 말에 경제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에 경제 계획을 보고하는 러시아 경제부 장관이 이제 푸틴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푸틴이 뭘 했는 거니까 그 너무나 경제가 과열되니까 2025년도에는 좀 식혀라.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가가 오르고 힘들고 하고 과열됐다가 나중에 과열되면 거품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식히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낮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전에 굉장히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일부 지표를 가지고 와 지금 식료품 가격이 급등
걱정하고 뭐 겨울에 뭐 어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지금 기준금리가 15.5%입니다. 1년 전에는 2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굉장히 낮춘데 그러니까 저런 고금리에도 실질임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완전 고용 상태죠.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도 있지만은 제재를 통해서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은 15 내지 20% GDP가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국부펀드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막 한다 그런 건데 유동성 자산이 떨어졌다 이것도 약간 세부적으로 제가 악유를 할 생각은 좀 없습니다.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도 너무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 제한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인 아틀랜틱 카운슬 이런 기관에서도 제재가 잘 안 되는 게 중국, 인도들이 이제 제재에 불참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가지고 계속 이게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시도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은 군수산업이 식을 거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할 수 있다. 여튼 거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을 하는 걸 보면 서방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런데 결국은 서방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제재가 즉각 붕괴는 못 시켰지만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타이어에 실바람 넣듯이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4년 동안 지나면 타협되는 이야기예요. 결정타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러시아가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단을 해볼 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냥 놔두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20차 제재안을 또 내놓는 거예요. 19번의 제재를 했는데 통하지 않아 20번째 하는 것은 제일 효과 좋은 순서대로 1번부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20번째 하는 게 1번 제재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같은 효과는 아니겠죠. 훨씬 작은 효과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재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방의 주장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재가 안 됐느냐. 러시아 경제가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 서방의 적은 6개월 내에 GDP가 15 내지 20%가 내려갈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2022년도에는 1.4% 하락했어요.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이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2023년도, 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성장을 계속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장을 낮춘 것도 일부러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놔둬놓으면 갔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물가를 2024년도에 9.5%까지 올랐던 물가를 2025년도 5.6%를 억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금리도 이제 많이 낮추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루블화가 전쟁 전에 그 1달러당 7, 80루블 하던 게 그리고 그때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150루블까지 루블화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75루블 선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달러하고 루블하고 가치가 같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사이에 같은데 그 사이에 루블화는 엄청 찍어냈거든요. 그러면은 그 화폐 단위는 같지만은 러시아가 발행한 루블화 전체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찍어냈었어요. 기준금리가 21% 되니까 채권 발행하면 그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는데 국내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것은 루블화 총량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체 통화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달러당 환율은 같거든요.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달러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루블화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 예측이 빗나간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서방은 뭘 잘못 봤느냐? 서방은 금융경제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서비스나 금융경제가. 근데 여기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중심으로 돼 있어요. 러시아가 뭐 생산하는 게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정도고, 뭐 큰 사업은 없죠. 그래도 서비스 산업보다는 생산하는 산업 경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광물을 생산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그걸 가공하고,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게 하는데, 이 산업 경제 자체를 금융 경제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루블화가 떨어지면 다른 것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오판의 원인이 있어요. 제재가 이제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는데 채 나간 데가 좀 있었던 게 있고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 소비 경제가 좀 줄어든 대신에 전시의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제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던 것을 과거에 이제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어느 정도 무시했는 거니까 러시아는 주유소, 그러니까 국가 인체하는 주유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름밖에 없는데 그게 뭐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설치 다닌다고 하면서 아니 꼽게 보는 그런 말을 유럽에서 했거든요. 그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그냥 제재하고 유가만 닫으면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특히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이 부분을 잘 해결했고, 그리고 특히 루브라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대응을 세웠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가 선례가 될 경우 국제사회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요? 영토 문제는 사실은 본질을 왜곡이 한 선전입니다. 2025년 작년 6월 달에 협상할 때 협상 러시아 대표단 메덴스키가 지금도 단장이에요.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한테 뭐라 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요구 조건이 어려워질 그러니까 일찍 협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 했는 거예요? 지금은 4개 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에는 8개 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영토 문제 자체는 사실 러시아가 영토 문제를 고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영토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쟁을 더 안 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디나치피케이션입니다. 러시아가 이걸 전쟁으로 하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가 디밀리터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 그러니까 돈바스 내전 이후에 계속 이제 민간인을 죽이고 러시아계를 학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개입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우크라이나 기본적으로 극렬분자한 네오나치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국민들 전체 지지율 2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 선거 나오면 득표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네오나치면 안 찍어주니까. 그런데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고 국민의 종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서 신선한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인질로 잡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일간 신문에다가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내놨어요. 그게 드미트로 야로시라는 라이트 섹타는 유로마이단을 실제로 무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쿠데타를 만드는 행동대 장이에요. 극렬분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했죠. 그걸 이제 미국의 국무부에 있는 빅토리아 눌랜드가 그걸 가져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도 먼 나라 이야기고 그래서 관심이 없은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래 관심이 있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기본적인 체크상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누군지 아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계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면을 거의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지니어 됐던 정치 공학적으로 만들었던 유로마이단 쿠데타거든요. 그 쿠데타를 이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우크라이나의 내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떤 괴뢰 정권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걸 움직이는 네오나치 정권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김정은 정권 할 때는 3대 세습을 하는 어쨌든 정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 주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동포고 과거에 우리 형제였고 친척이었고 이런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한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북한에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인도 정권을 할 때는 우리 동포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걸 움직이는 어떤 압제적인 정권이 뭐 자기 나름대로 정권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압제를 한다. 그러면 그 정권이 자체가 이제 약간 다른 거죠. 그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과 네오나치 정권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서방에서 막 주장하는 것은 뭔가니까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도 못한 돈바스를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양보해라고 이야기한다. 러시아가 너무 무리한 거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시면 채트마우스라고 있죠. 채트마우스가 영국에 있는 대표적으로 금융 제국이 미국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그 브레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거를 뭐 싱크탱크를 하기도 하는데 영국의 채트마우스
미국의 CFR,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이걸 가지고 영국이 미국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어쨌든 그거는 조금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저기에서 보고서를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그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핵심적으로 영국의 이제 금융 제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테이크가 걸린 건 뭔가 하니까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민간 자본은 블랙락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힘들면 채권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을 싼 거를 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 싼 값에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분이 되게 많아요. 물론 계속 그 부채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그게 많고 그걸 통해서 과거부터 한 30몇 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영토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농토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몬산토나 카길이나 이런 그런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땅들이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한테 넘어가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주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획득한 거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저기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저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목표는 땅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땅이 아니고 이거를 전부 다 이번에 침공을 해가지고 과거에 뭐 소련 붕괴가 부당함을 되돌리고 러시아 제국을 부활하고 뭐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 80%가 서방 통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계속 전쟁의 땅을 가지려 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 아틀란틱 카운슬은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그 연구기관인데 저런 주장을 해요. 서방에 주장하는 것을 아셔야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주장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토 양보 이후 어떻게 할 거냐. 도네츠크를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잠시 있다가 푸틴이 다시 또 갈 거다. 계속 또 요구할 거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모스크바 타임즈라는 소위 말해서 반러시아 언론이고요. 그 다음에 루시라고 이제 왕립 그 합동 군사 연구소인데 거기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양보는 군사적인 핵심 거점을 잃는 것이므로 우크라이나 군이 아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 잘된 진지에서 나와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방어 불가능한 지형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더 빨리 무너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러시아가 영토를 양보해라고 하는 주장이 그게 그렇게 하면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못 믿는다는 이야기하죠. 못 믿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협상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니까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트 삼국이나 이제 몰도바, 핀란드나 폴란드 같이 과거의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절이나 제정 러시아 시절에 이제 국경을 마주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역사적 기억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당연히. 그런 도미노 효과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영토를 양보를 하면 오히려 유럽 전체의 억지력에 신뢰도가 훼손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이 주장들은 굉장히 쌍방된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걸 놓고 안보 구도를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논의를 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거의 1년 뭐 넘어 동안에 이제 트럼프 취임 직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키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되는 거 보고부터 그랬는데 저는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약간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종전이 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종전이 나중에 되는 건데 제가 저렇게 왜 표현을 저렇게 과장해서 했는가 하니까 너무나 협상이 어려운데 협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협상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려면 엄청나게 잘 알아야 돼. 그냥 윽박 지른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책임을 감수하고 해야 되면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걸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모르더라도 그걸 알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협상은 흉내만 내고 있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황에 대해서 굉장히 엉터리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들이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이렇게 다 봐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왜 그러니까 정보라는 사항은 본래는 모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알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에서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정보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실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모른 척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장기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나이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적인 문제를 트럼프한테 보고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하루 이틀 보고 듣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매일 듣고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가 지금 정신적으로 그럴 능력이 되겠습니까? 온 세계 문제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누가 쉽게 와서 귀에 속삭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 있는 사람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상황이 많고, 이미 네오콘, 딥스테이트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어떤 형태로든 교묘하게 위정보를 전달했을 걸로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과장해서 만든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정보를 사실처럼 보고를 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내밀한 걸 알 수가 없지만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고, 아니면은 트럼프가 교묘하게 이란처럼 협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어서 막 했을 수도 있다. 확률은 좀 낮지만은 그게 이제 이란과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유럽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러시아는 협상이 될까봐 좀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위장을 했을 수 있다. 이게 과거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혹은 그 전에 베네수엘라하고 일어났을 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위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손자병 부에 나오는 기만 전술의 기본이거든요. 그걸 하는 것 자체는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은 전략으로 구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수용이 가능한 이야기고, 그게 이제 지도자로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선의로 해야 되느냐, 이런 교과서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잘못될 수는 있는데,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전술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은 벌써 오래전부터 한 2년여, 한 거의 3년 전부터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자꾸 전선을 보고 뭔가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하지 않을 거다. 협상으로 러시아가 불리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미 러시아가 협상에 대해서 기대가 없음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끝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언론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 쟤네들 저렇게 하네 그러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협상은 하나의 외교 창구니까 열어놓는다. 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대대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어쨌든 좋은 안이 안 나오면 사인 안 하면 그만이고,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협상을 2년 할지 3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보다 종전이 빠르다는 게, 뭐 협상하고 있다가 먼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전 시나리오가 뭔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싸울 때까지 없을 때 그때는 종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병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한계를 넘었다 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항복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어째 보면 그래서 시나리오는 완전히 소진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튼 소진에 의한 종전은 지금 병력이 한계가 도달했는데 한계가 이미 넘었었어요. 그런데 더 버텨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거의 붕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클레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서두르면은 러시아가 피해가 많아지거든요.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피해가 많고 그 피해를 줄이고 오래 끌다면 피해를 줄이고 오래 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물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거기 이제 소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강제 타결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은 군사 재정 지원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 봄 이후에 이제 본격 협상을 한다. 지금 그래도 협상한다고 계속 만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 협상 국면에 진입해가지고 미국이 좀 정리되면 손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란 전쟁과 말려들어가 저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 하느라고 신경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팽개쳐져 있는 거고 유럽도 와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되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 군사적이거나 자원이 되거나 외교적 으로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이 우크라이나 안 돌아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한테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되게 불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뭐 텔레비 토론이나 이런 데도 많이 보면은 이미 노보러시아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차지한다. 노보러시아라는 우크라이나의 과거가 이제 제정 러시아 시절에 특히 예타크리나 대전 시절에 확보했던 그 땅들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내륙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크게 밑에 있는 그 흑해를 따라가 있는 그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노보러시아가 있고 중간에 그 키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처음 출발했던 것을 말로러시아라 그래. 말로러시아는 소러시아라는 뜻이에요. 소러시아라는 게 작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원조 러시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같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확대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이 키예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출발이 키예프에서 걸 알고 있어요. 그 키예프 인근에 과거에 출발했던 거기를 노보러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 줄쯤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서쪽에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있던 적이 없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폴란드 땅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소련에 편입했는데 소련 안에서 우크라이나 SSR 우크라이나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소련 서기장이 많았었거든요. 뭐 꼭 출신은 아니더라도 거기 성장했던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브루쇼프나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행정적인 혜택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독립할 시점에서는 그때 우크라이나 행정으로 들어갔던 걸 다 고스란히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혼란을 틈타가지고 독립함을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본래 원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있는 지금 르보프 쪽에 있는 그 갈라치아 지방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과거 역사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폴란드는 이제 카톨릭이고 여기는 정교인 것도 있었지만 정교하고 이제 유대교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은 농경민이라는 것보다 그 스텝에 있는 코자크 출신 유목민에 좀 가까웠고요. 폴란드는 이제 농경민에 가까웠고 폴란드 숲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일찍 그 제도가 발달은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땅 같은 거 대부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 소작농으로 있고 그거를 뭐 소작 대금을 받아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착취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코작 출신 사람들이 폴란드하고 그래서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역사적으로는 그쪽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제 이 전쟁이 나가지고 영토를 재분배하고 이런 문제가 될 때는 각국에서 느끼는 이 우리 본래 땅이 어디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통일된 후에 중국이 막 어수선해가지고 뭐 우리도 뭐 영토가 바뀌고 하면 만주 땅이 우리 거냐 아니 거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토였던 적도 없는 데를 가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데까지는 우리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해 역사적인 클레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기가 한 번도 가졌던 적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 경륜이 있어가지고 타민족 특히 러시아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계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고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소련 제국을 하면서 큰 시절이 있었는데 소련 공산국을 하면서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러시아계가 소수가 된 식으로 뭐 70년간 살았으니까 조상대대로 살았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권을 이제 상당히 침해를 받고 하면은 이제 그게 뭐 그냥 침해 정도가 아니고 차별 정도가 아니고 막 살해를 한다든지 말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격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동포가 있는데 제일동포한테 일본 사람들이 살해를 한다든지 포탄을 쏘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귀화도 안 하고 그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 꼭 뭐 비유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의 2년 내 러시아 재침공 가능성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불과 2년 내에 군사력을 해보고 새로운 목표를 침공할 거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계속할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까 BBC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는 절대로 침공 안 하겠다는 내가 사인하겠다. 그 협정서에 사인하겠다는 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저게 사실은 러시아가 옆에 나라를 침공한 역사가 그다지 없거든요. 지금 소련이 되면서 러시아 밖에 있던 나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단 1차 대전이 있었고 1차 대전 결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볼셰비키가 이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적백 내전을 거친 그때 22년도에 소련이 이제 탄생하거든요. 그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침공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침공당한 역사가 훨씬 많아요. 여러 사건이 많은데 특히 이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이제 와서 전쟁한 거는 거의 우리 뭐 굉장히 유명한 전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가 잠깐 정신을 안 차리면 유럽에 와서 침공한다는 이게 어떤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싶어요. 약할 때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원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은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군사력이 강하고 국력이 있을 때는 이제 만만치 않죠. 근데 90년대처럼 굉장히 약할 시기에는 충분히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다. 러시아는 계속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젤렌스키 발언의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또 먹혀들면 통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2년 만에 군사력을 회복한다 이런 것을 뭐 여러 연구소에서 뭐 이야기를 쭉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저게 거의 의용 페이퍼 같이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저 보시면은 뭐 별 근거도 없어요. 막 억척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저런 헤드라인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뭐 2년 내 군사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침공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젤렌스키는 조지아 침공을 이야기해요. 뭐 2008년도 조지아를 했고 그 다음에 6년 뒤에 크림반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시 8년 뒤에 정면 침공했으니까 그 패턴을 보면 확장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카네기 인다우먼트 이런 데서 카네기 재단 이런 데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푸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부가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변한다 신호가 없다. 저를 주장을 하면 저 주장이 먹혀요 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뭐 또 제재를 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해제하면 안 된다고 막 CSIS가 막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완화하면 군사력이 러시아가 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 들으면 협상이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입증을 할 수 없는 주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협상이란 것은 어쨌든
딱 각자가 지금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지금 양보하는 게 낫겠다는 어떤 그런 그 트레이드업을한 협상 가능한 공간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상황이 나쁘지만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러우전, 이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많은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이제 전쟁에 맞춰서 많이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물론 분석이 다 뭐 100% 엄청 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분석해 가지고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번에 꼭 한번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